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별별 특강이 제 16강까지 왔습니다. 한 2번 하다가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많이들 보셔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것도 조금은 스트레스입니다. 하는 날 굉장히 피곤하고요. 제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고관절 수술을 해서 나중에 하다가 피곤하면 좀 안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세계적인 사기극이 한반도 주변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새 얼간이라 했어요. 자, 한 명씩 이렇게 꼽아 봅시다. 1번 얼간이가 누구예요? 트럼프죠. 여기 트럼프는 기독교적 사고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할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애초에 일어나셔가지고 조용히 나가시죠.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가요. 저는 제가 농객이지만은 제가 싫고 좋고를 갖다가 표현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저도 속이 썩으면 곤란하잖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저도 가끔씩은 이 시청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국민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정말 내가 이런 그 뉴스 브리핑을 오래 하다가 명대로 다 살겠느냐 이런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트럼프가 무슨 신주단지라고 그걸 이렇게 안고 떠받들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제 댓글에 한 10명씩은 오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만 어제 누가 구독을 중단하고 너 안 본다 트럼프 욕해서 할 때 제가 속으로 어쩌는 줄 압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야 내가 좀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역사상에 제가 장담을 합니다. 희대의 사기꾼 대통령으로 남을 길을 본인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꾼이 누굽니까? 얼간이가? 그건 정말 노답인 사람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순진해서 그렇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확신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즘 어제 새벽에 보니까 베니제 씨가 잡혀갔어요. 구속됐어요. 저하고 베니제 씨하고 한때 같이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수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또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려서 저를 비판도 좀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한다라는 것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속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상대가 저를 비판하더라도 저는 비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JTBC와 손석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구속까지 시킬 이유는 있는가?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 가려지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건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검찰의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말한 것이 거짓말인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까지의 사유는 아니다. 과도하게 비판을 했거나 과도하게 비난을 음해를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 명예훼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한 교수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한 지식인 교수는 그래도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구속시켜서는 안 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 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재인이 진정으로 올바른 대통령이라면 자신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비판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는 용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사나 사실관계가 극명하게 갈려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은 그건 용납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베니제 씨하고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걸 둘러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뭐 제 생각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보고 무슨 고래심줄이라는데 고래심줄이 아니라 문재인이 실패해도 그렇다고 박근혜가 잘했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권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은 역사적 책임은 져야 될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혀 별개로서 제 소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더 심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자, 그러면서 지금 보수의 지지가 다 합쳐서 20%, 25%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6월 13일인데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가면 결과가 어느 정도 빤하다. 그냥 야권의 참패가 예상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건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거라는 거는 대패를 하고도 나중에 크게 이길 수가 있어요. 2006년입니까? 노무현 정권 때 지방선거가 열렸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이요. 전북에서 한 군데 이기고 16군데를 다 져버렸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한국당보다도 더 큰 참패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10년쯤 지나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참패한다고 해서 보수가 괴멸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자면 그때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 군데 이기고 다 졌다 하면 한국의 좌파는 완전히 괴멸이 아니라 멸종을 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천년두가 없어졌다 했는데 요즘 그게 또 살살 살아난다 그러고 계획이 완전히 박멸됐다 했는데 요즘 계획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에서 박멸은 없는 겁니다. 괴멸도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대중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저는 대중이 위대하다. 다수의 다중의 힘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대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광우병 때 대중과 촛불 때 대중은 다른 사람들입니까? 교집합을 합쳐보면 실제로 누가 통계낸 것도 있어요. 촛불 들은 사람 중에 광우병 시위 때 참가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니까 절반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될 거예요. 그래서 광우병 때 그거 광우병 이명박이 미운 거는 이명박이 밉다 해야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무슨입니까? 소망교회하고 뭐예요, 그 세 마디로 한 거 있잖아. 강부자? 오소영?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거는 그거 좋아하는 것대로 나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옷을 벗겨야 된다면 정확한 죄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광우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명박 때 광우병을 가지고 사람이 그래 모였다면 일단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선동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게 또 한 번 더 있었죠. 2002년에 대선을 앞두고 파주스입니까? 장갑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효선 미선 사건이라고 하죠. 자, 장갑차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큰데 왕복 2차선 도로에 장갑차가 갔는데 교통 정리하는 경찰이나 이런 것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커브길로 가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여중생을 치었습니다. 근데 그건 교통사고죠. 다만 교통사고의 주체가 주한미군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가지고 마치 여중생을 학살한 사건처럼 몰아가면서 2002년 대선 무렵에 시청 광장을 수십만 명이 이렇게 시위로 메우고 성조기를 불태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만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2002년부터요. 자, 그런데 그때 나갔던 사람들도 종북 주사파 운동권이 대부분이었냐?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이 선동에 얼마나 취약한가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 사람은 세계 철학의 대부분은 독일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헤겔, 칸트부터 다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고전 음악의 유명한 사람도 다 독일 계통의 사람이고 그것뿐입니까?
신학대학이 제일 좋은 신학대학이 다 독일이에요. 심지어 마르크스 철학도 독일이고요.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 아닙니까? 예나대학 났죠, 예나대학.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1차 대전에서 지고 난 뒤에 헷가닥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대공황이 벌어지면서 독일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독일이 워낙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니까 내가 빵을 사러 갈 때 리어카 한 대로 갔는데 가서 보니 리어카 2대를 싣고 와야 빵 한 개를 살 수 있어서 다시 돈을 리어카에 싣고 집으로 와서 뭘로 써요? 땔감으로 썼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담배 말아서 피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대중들이 다 타락을 해버린 거죠. 분노의 근원을 유대인에서 찾고 그 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1차 대전의 패배를 잔혹하게 보복하는 나라들 때문이다라고 찾고 그러면서 눈들이 다 뒤집힌 거예요. 절대 히틀러 혼자서 이 2차 대전에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이나 세계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학살장으로 만들었던 책임을 혼자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개별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의 바름이나 또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안에 반응하는 부분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보다 수준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켓부터 시작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선동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는 한국 사람보다 수준이 좀 높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19세기에 의회를 만들었어요. 메이지 유신 직후에 국회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본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군국주의로 내몰려가면서 한마디로 다 미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미카제는 비행기로 배를 들고 받았지만 미군 군함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카이젠이라는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영화가 있었죠. 그 USS 인디애나폴리스호라고. 그게 뭔가 하면 2차 대전 때 핵폭탄을 이렇게 배달을 해준 미국에서 그 무슨 섬이냐? 티니안 섬에다가 핵폭탄 2발을 배달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비행기가 폭격기가 핵폭탄을 싣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를 때린 그 배달한 미국의 일종의 순양함입니다. 그 배가 배달을 해주고 필리핀 레이터 섬으로 가다가 일본에 잠수함에 걸렸어요. 그 잠수함 의뢰를 맞았는데 그럴 때 쓴 의뢰가 뭔가 하면 의뢰 안에 사람이 다시 타요. 잠수함 위에 의뢰를 싣고 갔는데 위에 밖에 크니까 그 의뢰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카이센이라고.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배로 의뢰가 찾아가서 하는데 그 조정하는 사람은 들고 받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만 가미카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류 대학을 놓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다 죽어갔어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자, 그러고 일본 사람들이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집집마다 죽창부터 시작해서 무기를 두고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유황도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에서 싸운 다음에 본토에 가서 일본을 한국을 시키려면 얼마나 죽어야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50만 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키나와에서도 한 8천 명 이상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 전쟁은 이기는데 항복을 시킬 방법이 없다. 항복시키려 하다가는 미군이 수십만 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때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전쟁이 무슨 영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 아시아에서는 가장 이성적인 국민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자, 그렇게 보자면 이게 대중들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흐름에 눈이 멀게 될 때 어떨 때 그런 것인가?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그래 됐습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1차 대전의 패전에 대해서 분노들이
굉장히 쌓여 있어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일본은 또 왜 그렇겠습니까? 일본은요? 일본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오래된 컴플렉스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박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난징 학살 같은 것도 저지르고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오래된 이 컴플렉스가 폭발을 했고, 또 일본이라는 데가 대대적으로 식량이나 고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소를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소는 못 먹는 음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소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특히 일본의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름이 중요했는데, 일본이 2차 대전 전에 1940년에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예요. 자, 그게 다 움직이려면 뭡니까?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의 섬에 지금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궁극적으로 선진국이 되려고 하려다 보면, 제국주의 국가가 되려다 보면 석유가 없이는, 그리고 곡창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다 보고 만주로 점령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탈리아 국민들은 어쩌다가 저리 됐느냐? 원래 이탈리아 국민들은 제정신이 원래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탈리아는 원래 저게 나라가 통일이 된 지가 19세기, 아니 20세기 초반 정도에 통일이 됐고, 곳곳에 그냥 공국이니 뭐 코르시카니, 무슨 코르시카는 프랑스로 나중에 갔지만은 사르데니아니 뭐 시실리아니 베네치아 공국이니 뭐 그런 식으로 다 분열되어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분열되어 있던 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민족주의적인 자극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저렇게 이제 이 무솔리니 같은 선동가에게 놀아났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금 이 북한 평화 사기 쇼를 국민들이 70%, 80% 사이를 지지하고 있다. 4.27 이 판문점 선언을 한 직후에는 8, 90% 사이를 지지한다 했잖아요. 김정일 지지도도 무슨 77%라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북한에 대한 문정권의 태도, 즉 김정은을 저렇게 한 달 사이에 2번을 만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어느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어르신 어느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한 50%는 될 것 같아요. 50%는요? 제 주위에 보면 예? 제 주위에 보면요, 저거 똑같은 공유만 할 뿐이지 반대로 없잖아요. 반대는 안 하더라. 네. 어느 정도? 선거 사무실에 가 있는 여자가 이 자유한국당에 일을 하면서도 문재인이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지금 현재 지지도를 저도 과학적이거나 어떤 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그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정치에 오랫동안 촉을 세워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60%는 문재인이 저러는 부분을 지지를 하고요. 한 30%는 반대를 세게 하는 것 같고, 나머지 10%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30% 반대를 세게 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몇 명이 안 돼 보이는 걸로 보이고,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60%라 하더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때 41% 얻어서 됐는데 한 20%가 더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60% 하는 거하고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한 60%라는 거하고는 그건 큰 문제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문재인을 60% 지지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워낙 보수가 병신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이 홧김에 서방질을 한다고 이쪽이 미우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 저 사기쇼에 국민의
60%가 최소한 지지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뭡니까?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전혀 어느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클 때 저는 71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64년생이니까요. 허구한 날 방공반첩 웅변대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포스터 그리는 미술대회부터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뭐 공부만 좀 잘하면 난 그림에 소질도 없는데 그거 가라. 니 또 그 웅변대회 가라. 심지어 노래대회까지 나가라. 제가 내가 뭐 노래하고 뭔 상관이 있고 그림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래 쫓아다녔는데 그런 것들을 숱하게 받고 자랐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이 초등학교까지 과정에서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이나 북한의 혁명 전략 같은 것도 북한의 천리마 운동 이런 것도 그 무슨 과목이었죠? 예? 도덕에서 그거 배웠죠. 그래, 그것도 배웠어요. 외우기도 했고 시험 나온다고. 자, 그랬는데 지금 뭐 별거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2번 내려왔을 뿐이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을 뿐인 거예요. 북한이 하는 행태나 패턴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순탄하게 가는 척 하다가 5월 16일 날 고위급 회담 제끼고 그 다음에 풍계리 폭파 시효하는데 기자 오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에 태영호 시비 걸고 그리고 맥스 썬드 운동 그 뭡니까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또 5월 26일 날 내려와서 또 껴안고 난리를 쳤어요. 저 둘이 45억 원어치 저녁을 쳐 드시면서요. 그런데 계산이 55억 나왔는데 10억은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에 55억이 들었는데 10억은 장소 리모델링을 하는데 썼다 칩시다. 막 그림만 큰 거 하나 사도 10억은 하니까 억지로 이해를. 밥 먹는데 45억이 들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조용필이 비싼 밥 먹고 저렇게 아들내미 뻘도 안 되는 김정은이한테 머리를 저렇게 숙이고 다녔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한 90명 되겠죠. 남북 합치면. 그러면 두 당 5천만 원짜리 밥을 처먹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밥을 가지고요. 지구상에 제일 비싼 데 가서 드셔도 5천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인데요. 근데 5월 26일 날 또 만났어요. 자, 이번에는 비밀리에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3시간 뒤에 8시 뉴스 할 때 5시에 헤어졌는데 3시에 만나고 그 만났다는 사실 공개하고 그림 공개하고 그리고 그날 뭔 이야기 했는가는 별것도 아니죠. 문재인 기자회견 다음날 10시에 했잖아요. 그러면 헤어지고 뒤에 17시간 뒤에 만났다고 발표한 지 14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한 것과 만나서 이야기한 거는 전혀 다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 한 내용은요. 그거 갖고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근데 CVID는 나는 모르겠고 미국하고 이야기를 해라. 내가 말하기는 그렇다. 주제가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난을 좀 많이 치네. 저는 사실은 10시에 기자회견 한거 일부러 안 보고 제가 속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저거 이렇게 발표하겠다. 거의 80, 90%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둘이가 왜 갑자기 만났느냐. 자, 트럼프가 한번 제꼈지요. 트럼프 앞에서는 누가 점장이 하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저보고 무슨 박수무당이다 돗자리 깔아다고 금요일 날 밤에는 전부 뭐 극찬을 하다가 토요일 날 이제 뭐 만났다고 발표 나오니까 아니 이제 금요일 날 오후부터 트럼프가 슬슬 만날 수도 있다 하다가 토요일 날 이제 뭐 8시 이후에 만났다 하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곧바로 이제 일요일 날부터는 다시 또 회담이 재개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나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애처가지 마라. 솔직히 그게 내 탓입니까? 저 아들 탓입니까?
예측이라는 거는요, 예측을 뭐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저는 원론을 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예측해서 내가 점쟁이니까 뭐 하겠어요. 이게 잘 맞춘다고요. 누가 뭐 상 주거나 돈 주는 사람 없습니다. 맞출 이유도 없고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저렇게 갈 거니까 그걸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저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사고나 트럼프가 미국에 이제 문재인이 갔을 때 세게 틀었지요. 세게 틀은 정도가 아니라 손님 불러다 놓고 거의 그냥 망신을, 그런 망신도 없잖아요. 그 문재인 얼굴이 뻥쪄 있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세워놓고 앞에다가 온갖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지금 뭐 말한 거는 통역할 필요도 없다. 뭔 말인지 내 다 안다.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저것 둘이 짜고 논다라는 걸 무는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르니 니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노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신을 줘서 이제 문 니가 김하고 둘이 통하니까, 시진핑하고도 통하니까 빨리 둘이 만나갖고 어떻게 좀 해결해갖고 오라고 그 망신을 준 겁니다. 대놓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면 이득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해야 될 그런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는 것을 구별하면서 해온 것이 여태까지 미국의 우리가 본 대통령들의 행태예요. 이익과 손해에서 나한테 이익이 좀 더 추가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온갖 행동들을 하루하루를 서커스 타고 하루하루를 뭡니까? 롤러코스터를 타서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의 에버스타트인가 하는 연구원이, 제가 아침에 뉴스 브리핑에도 했지만은, P.I. 바넴인가 하는 사람이 그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이제 서커스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인데, 원래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전 그 영화 보다 말아가지고 뒤에 어떻게 됐는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식인종, 난쟁이, 뭐 얼굴이 2개 붙은 사람, 팔이 뭐 서너 개 있는 사람,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전시를 해가 떼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문화에서, 전시 문화에서 그런 게 없었죠. 완전히 귀족층의 문화였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그 P.A. 바넴인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지금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문재인 이 세 사람은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 달 사이에 저 김정은을 저런 식으로 저거들 몇 명만 알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저거들이 이야기한 거는 덮어놓고 하나만한 소리를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월 26일 날요. 진짜 이야기한 내용은 뭘까요?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회담을 제꼈는데 문재인 쪽은 트럼프의 요구 조건에 북한이 자꾸 이제 뭐 김계관이 나오고 리승건이 나오고 최선희가 나오면서 협박을 하니 트럼프라는 사람은 나는 끌려가면서 갑의 위치를 놓치고 언론은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제꼈어요. 그러니까 문은 이럴 때 숙여야 저 협상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너 편에 서서 너네들이 원하는 중요한 것은 내가 풀 거니까 너네들은 무조건 트럼프한테 숙이고 초반에 비 좀 맞추는 척하고 결정적인 걸 얻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도 그 부분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둘이가 작전을 짰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은 그러면 그동안에 3월 8일부터 지금 2달 반이 돼서 석 달이 다 돼가는 동안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2번을 들어가고, 그리고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숱하게 미국 CIA나 북한의 김영철이 만나고 다니고 또 중간에서 중국도 왔다 갔다 한국도 북한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건데, 미국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조건을 놓고 북한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판이 깨질라다가 또 하니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봐요? 할 이야기 다 했고 협상할 것 다 했죠.
다만 그걸 마지막에 언제 땡기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미국하고 북한하고요. 그래서 하는 거는 뭐냐? 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2년 반 동안에 비핵화를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단계적 동시적 보상 조치를 하고 다만 미국이 마지막에 좀 올리기 시작한 게 6개월 정도 안에 북한의 핵을 미국으로 드러내는 쇼를 해라. 자, 그래서 한 달에 한 5개씩을 드러내면 그거 볼만하잖아요. 미국의 테네시주 오크리지 창고에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향해서 오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공항에 내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5개면 일주일에 한 개씩 빼기 시작해서 한 대여섯 달 그 쇼를 하면 트럼프가 그럼 뭐 되겠습니까? 진짜 위대한 쇼맨이 되는 거죠. 중간 선거 전까지요. 그걸 요구한 겁니다. 볼턴이 북한이 못 들을 만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트럼프가 확 물만한 볼턴은 지금 폼페이오한테 기울어 있어요. 트럼프는 폼페이오 저거는요 별로 이 양질이 아닙니다. 왜? 미국에 제가 이야기했죠. 티파티 출신입니다. 티파티라는 게 미국 공화당 내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장외 강성파예요. 미국의 공화당이 이 부시 때부터 굉장히 장외 세력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저거들끼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요. 티파티라고. 그래가지고 공화당의 공천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낙선시켜버리자.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당선시키자. 그래서 테드 크루저, 뭐 이번에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리고 옛날에 알래스카 지사하다가 존 맥케인의 그 러닝 메이트 됐던 여자 있지요? 그 이름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그 여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티파티에서 밀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폼페이오 저 사람이 하원 4번 당선됐는데 티파티가 밀어줘서 2010년부터 하원을 해가지고 4번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의 전통으로 보면 과격파에 의해서 장외 과격파에 의해서 지지를 받아서 하원 의원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볼턴이 보니까 트럼프는 자기는 왜 볼턴을 한 줄 압니까? NSC 보좌관을요. 볼턴이 군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군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제일 제동을 걸고 있어서 불편한 겁니다.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맥마스터 NSC 보좌관, 그 다음에 매티서 국방장관 등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북한을 계속 쪼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포위를 해야 된다. 저걸 함부로 폭격해서도 안 된다. 그 뒷감당도 안 되고 그렇다. 미국의 군인들이 북폭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이에요. 왜? 군인은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 부하들이 그때 죽어가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요. 그 칼을 든 사람은 칼을 함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인마들은 나보고 한 3년쯤 북한을 쪼아라는데 그러다가 그 사이에 해결은 안 나고 저놈들은 맨날 애미기고 그러면 나는 그냥 뭐 내 주변에 스캔들도 많고 정치적 위기도 있고 한데 선거 져버리면 끝나는 거니 이건 군인들 너네들 생각이지 내 이해관계는 내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에서 바로 트럼프 옆에다가 이렇게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래? 트럼프는 정의용이 오기 전에 이미 다른 통로에서 북한에서 녹음을 당신한테 전달하고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발표하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의용이 가서 트럼프한테 설득했다고 트럼프가 좋다 하자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나 이 일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라인에서 트럼프한테 직접 들어간 겁니다. 그건 누가 했어요? 제가 볼 때 한국 정부에서 했죠. 뭘로 했어요? 로비로 했죠. 제가 이 사기극이 머지않아서 터져 놓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 그러면 로비할 때는 뭐가 관련됩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나중에 트럼프가 미북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언론이 그런 거를 이렇게 밝혀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통로가 빤하니까요. 제가 키신저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지요. 전 빨리 죽어야 됩니다. 월남 말아먹고 대만 말아먹고 대만이 적골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몇 년 안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만이 뭘로 버팁니까? 그런 일이 있겠나 싶죠. 전 세계가 차라리 냉전 시대에는 편이 나눠져서 함부로 못 덮쳐요. 왜? 네 편, 내 편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부 군사 동맹으로 연결돼서 덮치면요. 그냥 안 있지요. 전쟁이,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그때가 안전했습니다. 약소국은요. 지금 약소국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어마어마한 면적을 먹어버리고 동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인들이 스베르나츠인가 하는 특수부대들이 옷을 벗고 전역을 한처해서 다시 글로 가서 우크라이나 민병대처럼 하면서 싸움을 해요. 6천 명이 벌써 죽었대요. 그런데도 심지어 날아가는 말레이 항공 비행기를 격추시켜가지고 18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미사일이에요. 그런데도 전 세계가 여기에 말을 안 합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다 불렀어요. 다 불었어. 왜? 이 사람들이 러시아로 돌아가겠다니까 우크라이나가 보내주겠다니까 러시아가 그 사실이 들통날까봐 우리하고 관계없으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러시아에서 돈 얼마 주면서 우리를 우크라이나 민병대로 포장을 해서 무기까지 대주면서 현역 군인을 전역시켜서 이렇게 싸우도록 했다고 다 불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가 여기에 개입을 안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요. 러시아는 몇 년 있다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겁을 주다가 우크라이나의 선거에서 이제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친러시아를 선택하면요. 그때는 합병시켜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 러시아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키예프 공국이라고. 원래 러시아의 출발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거예요. 모스크바까지는 사람도 안 살 때 키예프는 그 공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 있었어요. 자, 대만도 지금 그래요. 대만하고 지금 단교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대만이 좀 도와줘가지고 대만하고 국교를 유지했는데 시진핑 들어서 벌써 네 나라가 단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만에 무기 팔지 말라고 전 세계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무기를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자, 폴란드 한번 보세요. 2조 1,500억을 낼 거니까 3,500명 미군, 과거의 동유럽 지역에는 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을 시키는 게 아니라 순환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이런 데 미군을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그것도 할배요합니다. 왜? 미군이 그래도 한 100명이라도 있으면 소련이 못 먹으니까. 지금 러시아는 발틱 3국이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을 틈만 나면 다시 다 먹으려고 해요. 이미 벨루루시는 반 러시아에 넘어갔어요. 백러시아는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점점 더 법도 없고 국제기구도 없고 폭력이 지배하고 먹어버리면 다 그냥 지켜보는 이런 쪽으로 변화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얼마나 다급하면 미군 3,500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주면 2조 1,500억을 내겠다. 제안을 했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싸더니 뭐니 있는 대로 다 사올게. 왜? 폴란드는 수백 년간 러시아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잠깐 독립을 했다가 2차 대전 때 러시아 독일이 먹고 폴란드 국민 수십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을 했지요. 그래서 또 러시아의 위성국가처럼 있다가 91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겨우 독립을 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작은 나라가 아닌데 폴란드 국민들이 미군을 여기 데려놔야 우리가 산다. 근데 한국은 미군 28,000명이 있는데 9,400억을 낸다고 이게 돈이 많다고 그걸 줄여야 된다. 트럼프는 올리라. 뭐 미군 빼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폴란드를 위협하는 거하고 북한과 북한의 후견인이 한국을 위협하는 거하고 비교가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폴란드가 지도에 없어지는 날이 빠르겠습니까? 남한이 없어지는 날이 빠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남한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이런 수준을 유지한다면요. 결국 버티는 거는요, 국민의 의식 수준입니다. 저 발틱 3국에 있는 나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3국이라고 부르죠.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압니까? 150만에서 250만이에요. 각각 나라가. 150만, 190만, 230, 40만 이럴 거예요. 나라 전체의 인구가. 그러면 그거 다 합쳐봤자 500만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저 나라가 소련이 무너질 때 독립을 하고 그 나라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15%, 20%는 소련 사람들이에요. 소련 말도 쓰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저런 나라가 독립을 하고 버티는 데는 뭐 때문에 했겠어요? 여러분 그 기억 안 납니까? 발틱 3국이요. 소련이 무너질 때 에스토니아부터 리투아니아에 이르기까지 전부 손을 잡았잖아요. 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 산도 없으니까 길만 있죠. 전 국민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독립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독립을 할 때 전쟁까지 벌이면서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 그래서 유럽에 미국의 회사들을 유치하고 이래가지고 소련이 함부로 못 먹도록 만들려고 하면서 미군이 본질이라고 미군을 갖다가 주둔 숫자를 늘리려고 하소연을 하고 돈을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동유럽에 미군 한 명당 용병으로 보내서 장사하면요, 떼돈 벌 거예요. 나라들 다 그래요. 루마니아도 그렇고, 체코슬라비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체코도 그렇고, 슬라비아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역사 흐름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소련 옆에,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들은 평생을 무사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툭 하면 옛날에 러시아가 제국일 때도 그랬고 소련일 때도 그랬고 지금 푸틴도 그러고 러시아 사람이 민주주의라거나 더불어 사는 부분을 몸에 익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푸틴이 죽어야 집권이 끝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민주주의라는 걸 개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유사 제국주의죠. 유사 짜르 황제의 시대죠. 중국 한번 보세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똑같잖아요. 둘 다 인기가 없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전부 영토적이거나 폭력과 협박으로 주변 나라들을 땅을 뺏고 바다를 뺏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티벳은 벨기에 나라고요. 지금 중국의 영역에 있는 나라 중에 내몽고도 중국이었죠. 몽고였죠. 근데 중국이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설설설 먹은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 중국 옆에 지금 겨우 반도 끝에 붙어서 절반은 중국의 똘마니인 북한이 있고 저 절반은 남한이 있는데 이 남한에 사는 국민들이 이런 속에서 사고가 가치관의 수준을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땅을 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남한의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툭하면 잡아간다니 정치인들은 다 입을 쳐닫고 있어요. 한국당 의원들이 왜 조용한지 압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나마 홍준표니까 페이스북에라도 하고 가끔씩 투덜투덜하는 겁니다. 그 양반 요즘 투덜투덜하는 게 더 세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마음껏 지르고 싶은데 질렀다가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치인들은요, 매일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내가 뭘로 칼 맞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한 걸 쟤들이 알고 있을까? 그리고 도청을 할 것 같아라는 끊임없는 이런 공포감에 시달려요. 왜? 그러니까 뭐 받고 먹고 뭐 부탁하고 주고받고 이런 게 하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잡아가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250명은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죠.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는 복불복이에요. 재수예요, 재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잡아가고 옛날에 친박 핵심으로 누님 하던 사람 요즘 보입니까?
좌장이라고 하는 사람 보입니까? 한 거예요.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일까요?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야지. 요즘 가 어디 가서 그만 한번 틀어봐 이러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사들 왜 저럴까요? 저게 언론사라는 게 저게 재벌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땅도 많고 돈도 많아요. 저걸 털어가지고 세금을 뭐 때리고 이러면 옛날에 DJ 때 언론사 사주들 다 차례대로 깜빵 갔지 않습니까? 그 사주 부인이 자살했잖아요. 동아일보. 그래서 저것도 다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리가 없어요? 비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비리 갖고 있는가? 저도 좀 압니다. 절대 안 쓰지요. 언제 써요? 죽기 전에 남보다 한 발 빠르게 씁니다. 최순실 문제를 언론사들이 몰랐을까요? 2014년부터 다 알았어요. 기업들이 대부분 그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2016년 9월 달쯤 돼서야 터지겠어요? 그럼 박근혜 정부가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고립되고 소수화되고 국회에서도 소수화가 되니까 그때 터진 거예요. 이미 2, 3년 전에 알던 일들이요. 그럼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몰라요? 다 알지요. 안 터뜨리는 겁니다. 다만 나를 건드리지만 말아주라. 그러면 조용히 있을게. 그래서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얼간이가 트럼프, 문재인, 그 다음에 김정은,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문재인이 방향을 틀어주고 있고, 트럼프라는 사람은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룬다면 결과는 어찌 되더라도 별 상관이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트럼프의 목표는 뭘까요? 선거 이기고 북한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지금 뒤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도록 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탄핵이니 뭐 여자 문제니 러시아 게이트니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다음 대선 후보로 내가 한 번 더 선출되고, 그리고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진 협상력이 대단하다라고 인정받고 공화당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만 하면 솔직히 트럼프가 한국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트럼프의 머리에 한국은 대우 트럼프 월드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용산하고 여의도에 2개 집계하고 이름값만 한 2, 30억씩 받았지요. 그거 할 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무슨 미군이 여기 한국에서 대부분이 발을 빼든 한국하고 동맹관계를 해지하든 더 나아가서 한국하고의 경제적 관계에서 큰 트러블이 생기든 트럼프는 그것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전통적인 정치인이나, 제가 좀 앉겠습니다. 허리가 좀 아팠어요. 전통적인 정치인이나 미국의 이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전 세계의 미국의 전략으로 봤을 때 남한이라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깊숙이 박혀 있는, 자동차로 보면 축을 유지하는 핀 하나가 있죠. 킹핀이다. 그래서 남한을 놓치게 되면 점차적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태평양의 전략이 다 무너지면서 어려워진다. 그래서 미국의 이해를 봐서라도 이 남한만큼은 버티도록 유지해야 되고, 남한이 무너지면 일본이 최전선이 되면서 결국은 일본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핵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겉으로라도 지금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말하는 게 다 뻥이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동북아 지역이 전부 핵 개발 지역으로 둘러싸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세계가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닌 트럼프가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겠어요? 북한을 비핵화하는 부분에서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너네하고 우리하고 불가침 협정은 맺어줄게. 불가침 협정은. 우리가 너네들을 죽어도 너네들이 비핵화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죽어도 침략 안 한다. 그거는 협정으로 해줄게. 유엔에 가서. 실제 미국의 군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김정은의 체제 보장은요. 불가침 협정만 미국이 맺어주면 되는 겁니다. 종전선언이고 평화협정은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지금까지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너하고 우리하고 적어도 전쟁할 일은 없고 우리는 안 쳐들어가겠다. 딱 그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연락사무소 정도만 만들어도 체제 보장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 어느 멍청한 사람이 북한을 쳐들어갑니까? 예? 저는 북한을 가져라고 받아주라. 너네의 하나의 주나 도로 이거를 갖다 바칠게 할 때 그걸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중국 말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도로망이 있습니까? 철도망이 있습니까? 전력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이번에 한번 보세요. 풍계리에 거기 가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원산까지가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전번에 그 한국에 예술단 애들 올 때 평양에서 기차로 원산에 가서 평양에서 한낮에 출발했는데 원산에 한밤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원산에서 하룻밤 자고 만경봉호를 타고 동해로 이래 왔죠.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데 그거 거리로 180km도 안 될 겁니다. 거기에 한나절 이상이 걸린다면 그게 정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북한을 침략할 생각이 없어요. 저것만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핵과 ICBM을 체제 보장을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누가 침략할까봐 겁나는 게 아니죠. 자, 김정은이가 유일하게 체제 보장이 되지 않은 것은 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김정은을 폭동이 일어나서 내란이 일어나서 끄집어 내려서 죽이는 거, 그게 유일하게 김정은이 체제 보장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뭐 CVIG 무슨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폼페이오라는 작자가 이 놈이라고 그랬어요. 놈이라고. 폼페이오라는 놈이 북한에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거 국민들한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걸 미국이 어떻게 보장을 해줘요? 미군이 군대를 보내서 북한의 주민들을 진압하고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 상원에서 표결을 시켜서 해주겠다고요? 네, 장담을 하겠는데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나 트럼프의 김정은과의 협정문을 미국 의회에 보내서 그걸 갖다가 통과시키려고 하다가는 의회에서 부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 무효가 돼요. 제발 국회에 한번 표결 붙여봐라. 그래서 이 체제 보장이라는 이야기는 자, 북한이 핵이 없고 ICBM이 없었으면 북한의 체제 보장이 안 됩니까? 원래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북한의 핵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요? 첫 실험을 한 것이 2006년 10월이에요. 노무현 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북한에 갔는데 김정은이 보고 핵 문제를 한마디도 안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한국의 대통령이요. 문재인 이번에 김정은이 만나서 비핵화 이야기 했겠습니까? 안 했죠. 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요구사항만 충실히 미국과 남측에 전달한다. 자,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체제 보장이고, 체제 보장의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 한미 동맹 해체고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자, 북한이 올해 안에 집요하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이 제대로 됩니까? 독수리 훈련부터 시작해서 쌍용 훈련부터 뭐 맥스 썬더부터 지금 어제 또 들고 나왔잖아요. UFG 훈련하지 말라고, 얼지 프리엄 가디언 훈련하지 말라고요. 자, 지금 훈련이 전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미 하나는 거의 관철시켜가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미국의 전략자산.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무기인데 어떤 무기냐? 핵을 탑재한 무기를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쏠 때 북한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핵 잠수함. 왜? 물 밑에 들어앉아 있는데 핵 잠수함은 한번 들어가면요. 연료 교체가 필요 없잖아요. 산소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바다 밑에서 숨어 있어요. 깊숙하게. 그래가지고 밑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SLBM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그러면 북한이 뭔가가 물 위에서 떠올랐다 하면 잠시 뒤에 어떻게 돼? 번쩍하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B-52 폭격기, B-1B 폭격기, 그 다음에 F-22 랩터 전폭기, 그리고 이제 미군의 항공모함도 일종의 항공모함에서 핵을 탑재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죠. F-22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에 탑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략자산인데 올해 들어서 이게 지금 한국의 한반도 주변의 영해까지 한 번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제대로. 잠깐 비행기 왔다가 이제 가고 난 뒤에 거의 오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평창 핑계로. 평창이 끝나니까 그럼 와야지. 이제 뭐예요? 북한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3월 5일 날 정의용이 일행을 만나서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 훈련에 대해서. 뭐 앞으로 방향이 좋아지면 그때는 좀 줄여라는데, 자, 올림픽 다 끝나니까 방향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이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군이 훈련도 못하고 미군의 가장 큰 타격인 전략자산이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력이 거의 지금 무력화되어 가고 있어요. 원래 사람이 죽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슬슬 그냥 힘을 빼서 걷지를 못하게 하고 누워만 있으라다가 그 다음에 곡기를 끊고 그래가 죽이는 겁니다. 지금 걷지를 못하게 하고 있고 곡기를 끊고 있어요. 벌써요. 이 상태로 한 1년만 더 가면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 북한을 대신해서 들고 나왔죠. 뭡니까? 자, 종전선언을 하겠다. 제가 2부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주한미군을 내몰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이 고속도로에 포로스를 하나 앉히는 게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자, 북한의 비핵화는 천천히 갑니다. 그죠? 다른 한편으로 체제 보장의 다른 이름은 미군 철수인데 저 끝이 미군 철수고 한미동맹 해체의 목표를 하겠어. 이거는 총알같이 가는데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에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불같이 협정을 맺고 이 협정을 어기면 곧바로 미국이 개입해서 북한을 치겠다. 이렇게라도 해놓고 종전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제 간의 약속은 무의미한 게 월남전에서 파리 협정이 맺어졌을 때 73년 1월 달에 온갖 조항이 다 있어요. 미국이 월남에 발을 뺄 때 월남이 못 간다 가지 마라. 월남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오만 것 다 해줬습니다. 월맹이 쳐들어오면 곧바로 미군 폭격기들이 날라오고 월맹이 17도선 밑에 어디까지 내려오면 미군이 다시 와서 지켜주겠다까지 했어요. 근데 한번 간 거는 옵니까? 안 오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간의 약속이나 국제 간의 동맹은 한번 깨지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한국 같은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질까요? 요즘 시대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동맹도 없는 거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완전히 공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했어요. 저 두 사람은
깜빵에 가서 콩밥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동맹이 이렇게 약화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서서히 김이 빠져서 이렇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하겠다. 자, 제가 한 열흘 전에 그랬지요. 저게 6월 12일 날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다음 날 가가지고 6월 13일 날 내가 다음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그 말을 끄집어내려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 말 끄집어내야 마마. 지금 북한하고 우리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연기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뭘 그런 소리를 하냐. 그건 다음에 나중에 해라고. 못 꺼내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틀 있다가 미국이 뒤집었지 않습니까? 안 한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불러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미국에 뭔가 보여주는 쇼를 하자. 그 대신에 확고하게 내가 너네한테 해주는 거는 미북 이 협상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에 종전선언이 곧바로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한국을 속이죠. 국민들을. 뭐라고 속입니까? 중국을 뺐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미국을 위한 거지 우리가 중국이나 좌파적 사고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고 시호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우리가 여기 끼어들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해줄 거니까 우리를 빼고 해라. 우리는 평화협정 맺을 때 들어가면 된다. 다 짠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시진핑이하고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한 침대에서 뒹굴고 있다 할 때 뒹군다니까 좀 야했습니까? 그때 황당하게 보였죠? 그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문재인이 앉혀놓고. 저건 순간적으로 눈치는 귀신인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다 짜고 하고 있다고. 그 문재인도 니도 생각이 똑같은 놈 아니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 서있어 짜고 저러는 줄 아는데 짤라면 내한테 좀 정답을 짜갖고 온나 이 이야기죠. 한국을 위한 정답이 아니라 트럼프 개인을 위한 정답을 머리 이상한 데 굴리지 말고 날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잔머리를 좀 굴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잔머리가 뭐겠습니까? 이제 저게 만약에 김영철이가 뉴욕에 가서 폼페이오를 만나고 답이 모범답안이면 워싱턴 DC로 오라 할 거예요. 북한 사람은 뉴욕밖에 못 가요.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 사람들도 뉴욕을 벗어나서 야유회를 가려면 미국 FBI에 신고해야 됩니다. 왜? 유엔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허락을 하고 적성국가고 너네들은 위험한 놈들이기 때문에 뉴욕 밖으로는 못 가. 그래서 김영철이가 뉴욕도 못 가지요. 왜냐하면 미국 땅에 네가 뭐 유엔의 직원도 아니고 북한에. 근데 김영철이는 지금 제재 대상인데 예외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이니까. 그래 놓고는 김영철이가 갖고 온 답을 트럼프가 받아보고는 맞으면 너희 DC로 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DC로 가면 그는 6월 12일 날 회담이 성사되는 조건을 맞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하고 김영철이하고 만나면요. 그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거래하는 이런 어떤 특징에서 가격이 맞으면 그 다음에 어쩝니까? 한잔 하자 그러지요. 우리 마피아 영화 같은 데 보면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저녁에 한 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트럼프를 만나면 그거는 가격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맞는 거는 뭐냐? 5개월 동안 11월 13일입니까? 미국 중간선거가 13일 전에 11월 6일입니까? 6일. 11월 6일 전에 내가 좀 숫자 외우려다가 저도 요즘 치매기가 오는데 머리가 터지려고요. 11월 6일 전에 핵폭탄을 20개를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5개월 미만이죠. 5개월 미만의 20개면 20 나누기 5 하면 얼마입니까? 4개죠. 한 주에 1개씩이죠. 자, 북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20개를 한 방에 택배로 보내겠습니까? 쪼개낸데 도사잖아요. 제가 살라미, 소세지 얇게 썰이는 데는 전 세계적인 장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 받으시오. 이번 주 거 갑니다. 그러면 미국에 또 CNN이 와서 북한부터 중계를 합니다. 핵무기가 북한에서 이제 비행기 탔습니다. 뭐 지금 날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미국의 테네시 공항에 내렸습니다. 지금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매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20개를 미국에 택배로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 핵이 없어진 거예요?
트럼프는 상관없어요. 20개만 빨리 보내주라. 그리고 ICBM만 터뜨리는 척하라. 그리고 사찰 검정단 오면 그놈 데리고 좀 곳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라. 자, 핵폭탄 하나가요. 오렌지만한 건데 이걸 땅 밑에 한 100m에 묻어 놓으면 누가 찾습니까? 무게 500kg 이하짜리를 땅 밑에 100m에 묻어 놓으면 누가 찾아요? 아무도 못 찾아요. 드럼통만한 원심 분리기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데 그걸 곳곳에 숨겨 놓으면 진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화장실에다가 원심 분리기를 갖다 놓으면 누가 찾겠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그거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김정은이 침실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원심 분리기를 몇 개 갖다 놓으면 그걸 누가 찾아요? 아무도 못 찾지요. 그래서 북한에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을 매달리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네가 이 정도 성의만 봐주면 그 다음에 네가 핵을 가지는 거를 인정해주고 네가 원하는 걸 뭐 해줄까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본질이에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봤지요? 미국의 외교 전문가 30명이 북한이 비핵화되냐? 30명한테 물었더만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2부에서요. 지금 이 종전선언과 이 대사기극의 끝이 어떻게 끝날 건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